자, 이번 시간은 저당권자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들이 좀 방대한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자,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일단은 양도할 수 있을 것이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서 우리가 본권 중에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양도할 수 있었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권 양도할 수 있었는데, 자, 지역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유치권은 따로 공부 안 하는데 당연히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니까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권 양도하고 점유도 이전하게 되면 유치권 양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치권 양도하는 사례는 없으니까 쟁점은 안 되고요. 저당권도 기본적으로 다 양도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돈을 다 갚았는데 무효인 저당권 등기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면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이해관계는 없으면 이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당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저당권 관련해서 먼저 양도라고 하는 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럼 이걸 달리 해석하면, 자, 바로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거. 또 하나, 함께, 자,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 이슈는 뭐예요?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어떻다? 절대적 가가사유로서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등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이미 한번 지문에 나왔다시피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저당권 당연히 이걸 준용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다고 해서 국민은행 직원이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은 어떻다? 개념상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는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반환 청권은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일단 출제 이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물상 대위라는 개념. 우리 앞에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우선 변제권과 물상 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저당권에서만 바로 우선 변제권, 물상 대위권 인정되게 된다. 요건 이제 저당권의 소멸과 관련한 주제에서 이슈를 삼았었죠. 그래서 아까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또 공용 징수, 수용이 있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 가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X 건물이 지진으로 파손돼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X 건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이라는 것도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요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에 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인즉슨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토지 자체가 공용 징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뭘 받아? 수용 보상금 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을의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아까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게 되면 이 사람은 화재로 소실됐다, 목적물이 멸실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화재보험금 청구권, 자,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물건을 팔아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저당 목적물이 멸실돼서 소실돼서 화재 보험금 청권이 발생했을 때, 또는 지금 수용등에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됐을 때 이 저당권을, 이 화재보험금 청권, 저당권을 수용보상금 청권에다가 집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물상대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요. 원래 저당권은 X토지와 X건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게 하는 것이 저당권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저당 목적물이 멸실, 화재로 소실됐다. 그러면 화재보험금 청권이 발생한다고 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하는 사람처럼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정의합니다. 화재보험금 청권이란 물건에다가 대신해서, 저당권자가 대신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어떻다? 바로 저당권을 집행해서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래서 우리 아까 저당권의 소멸사유, 지금 미리 다시 한번 보셨는데,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또는 목적물에 대한 공용징수, 수용이 있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저당권자는 개털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열심히 뛰면 어떻다고요? 바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보다? 소유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래서 답을 외우셔야 돼. 뭐야?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리고 또 하나 수용보상금 청구권. 이런 이 단어를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래서 핵심 이슈는,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것은 핵심이 뭐라고요? 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경매 청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켜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달리 표현하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물상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X 건물에 대해서 이 사안에서 갑이 이걸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그럼 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떠안은 상태에서 어떻다? 이 물건의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갑의 X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보험금 청권이 발생했다. 그럼 목적물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공용징수가 있어서 보상금 청권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은 갑이 병한테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당연히 팔아먹잖아요. 은행으로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주택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 소멸하지 않게 되면은 소위 물상대인이 뭐니?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다시 갑시다. 저당권이 목적물이 멸실이나 공용징수라는 형태 때문에 소멸하게 됐을 때 혹시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받게 될 금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물상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매매 같은 것들. 이게 나중에 시험용으로 가면은 매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협의 취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에 있어서는 소위 무슨 문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좀 이따 관련한 지문 보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속 같은 얘기야. 저당권의 소멸사유에 공용징수, 목적물의 멸실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이 돼서 화재 보험금 청권이 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발생하고, 이 토지가 공용징수를 당해서 수용보상금 청권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저당권, 소멸하게 된 저당권자는 이 화재보험금 청권 또는 수용보상금 청권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을 행사한다. 이걸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는 저당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이걸 경매에 붙이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경매에 붙이는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그 대신에 발생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집행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럼 요거에 하나 이슈야.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당권자,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또는 공용 징수가 됐을 때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화재 보험금 청구권 또는 수용 보상금 청구권. 그 밖에 물건을 혹시 받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법에서는 물건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대부분이 화재 보험금 청구권, 수용 보상금 청구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절차적으로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에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한다. 즉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 또는 제3자가 어떻게 저당권 설정자에게 금전이나 물건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아까 이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갑이 지금 이제 화재 보험금을 미리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화재 보험금 받기 전에 압류 신청을 해서 이걸 특정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다 바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수용보상금 청구권. 요거 수용보상금이 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교부가 돼버리면 더 이상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전에 지급되기 전에 압류라고 하는 걸 걸어요. 압류를 걸어요. 누구 사업 시행자 수용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라든가 보험 회사에 가서 압류를 건다고 압류를 걸어가지고 일단 특정을 해놓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거. 그래서 이때는 키워드가 두 가지잖아.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 그리고 포인트 압류해가지고 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특이한 게 저당권자가 압류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제3자가 압류했다. 다른 사람도 돈 받을 게 있어서 압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어떻다? 물상대위라는 것은 가능하다. 오히려 이제 시험 문제는 제3자가 압류해서는 안 되고 저당권자 직접 압류해야지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되게 돼. 중요 출제 포인트. 자, 양도 물권적 청구권, 물상대위. 요 정도가 저당권자에게 경매 청구 전에 인정되는 주요한 권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타담보 제공 청구라고 하는 거, 즉시 변제 청구라고 하는 거. 자, 간단히 보고 버리실 거야. 아까 24회 때나 23회 때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타담보 제공 청구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자, 이건 이제 순서를 가볼까요? 즉시 변제 청구에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손상, 멸실을 시켰다. 자,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채무자가 또라이야.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걸 반을 때려 부시고 있다고. 한쪽을 벽을 드러냈다고. 그걸 발견한 저당권자가 다 빨리 돈 갚아라. 라고 하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자, 지금 이제, 얘가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로 할까요? 토지 같은 경우, 쓰레기 같은 것을 돈 받고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럼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바로 경매 청구 전에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위해를 가했을 때 타담보 제공 청구라든가 또는 즉시 변제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근데 전혀 중요치 않아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시면 안 돼. 이건 우선 3개 줄줄줄 외운 상태에서 살펴보실 주제가 되게 됩니다. 양도 얘기하고요. 물권적 청구하고 물상대위. 이게 소위 이제 경매 청구 전에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권리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경매 청구 후 또는 경매 청구와 관련된 권리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일괄 경매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요건 이렇게 가셔야 돼.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토지 위에 나중에 건물을 Y 건물을 누가 갑이 신축을 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성립하는 게 뭐가 된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인데 얘는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한 후에 뭘 했다고요? 지금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경매 붙일 수 있는 게 뭐밖에 원래 없어? 토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안 했다고?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고요. 돈 빌리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신축을 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경매를 붙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경매 입찰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확률상. 내가 이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되면 문제가 터진다고.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 갑한테 건물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고. 빨리 철거를 해주면 좋은데 또 안 되면 소송해야 되고 복잡스럽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저분한 꼬리가 달려있는 이 건물이 있는 걸 낙찰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럼 담보 가치가 막 떨어지겠죠. 입찰을 안 하니까. 그랬을 때 일괄 경매 청구, 토지 외 뭐까지 건물도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이 지금 돈을 빌리고 담보물로 잡았던 건 토지 한정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고. 공동 저당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만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담보 가치가 하락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저당권자에게 토지하고요, 건물까지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 일괄 경매 청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언제? 경매 청구 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이지.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안 갚아서 토지에 대한 경매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건물을 지어놨다. 그리고 이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토지 소유자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까지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경매 청구를 할 당시에 이 건물이 병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일괄 경매 청구 못 하는 거죠. 갑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갑이 건물을 지어서 병한테 팔았다가 다시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십시다. 딱 경매 청구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때 또 뭘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필요 없고 경매 청구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딱 이거 하나만 따져. 판례에서는 팔았다 샀다가 뭐 별의별 경우의 수가 다 생겨.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경매 청구할 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 당연히 어떻다? 묶어서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 당연히 이제 파생되는 문제,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청구했다고 했을 때 건물도 같이 팔아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취급하죠. 토지 따로 경매하고 건물 따로 경매한 꼴이라고. 물론 낙찰 받는 사람은 토지도 건물도 같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건물만 낙찰 받은 정식병자는 없을 거야. 법정지상권도 없는데 건물 낙찰 받으면 뭐하게? 바로 철거 청구 들어오는데. 그래서 토지를 낙찰 받은 사람이 건물까지 같이 낙찰을 받을 거라고. 그랬을 때 토지 낙찰 대금에서는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건물의 낙찰 대금에서는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왜? 이건 저당권 설정 안 했으니까. 별 내용 아니에요. 여기서는 출제 이슈가 뭐냐면 일괄 경매 청구에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한해서 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의 환가 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뒤쪽은 어렵지 않아요. 상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 요거 이제 또 한 문제짜리 겁나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얘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 둘, 이게 이제 8년 동안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나왔나? 5문제가 나왔나요? 그래서 5문제를 나왔다고. 저당권 하면서 우리 앞에서 저당권 성립 이런 거 할 때 지역권 딱 한 번 출제 포인트. 거의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데서는 8년 동안 5문제가 나왔어. 물상대의 한 3년 내지 4년에 한 문제.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 얘기는 사실 줄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왜?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 신청에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병이 이 문제 X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다라고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또는 X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돈 빌려주고 담보를 잡았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 청구를 해서 팔았다고. 그래서 경매에 붙여진 물건을 병이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병이 어디까지 이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거 부합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저당권 낙찰 받은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겠죠? 부합물. 부합물이 뭐라고 했어? 만약 토지라고 했을 때 이 토지 위에 누가 아무 권원 없이 수목이나 농작물 등을 재배했다 등등등 이런 사례 있으면 따로 얘기 안 하면 어떻다?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이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부합하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 수목이나 농작물도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자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삼씨가 날아서 선삼이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낙찰받은 사람은 부합물인 산삼도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것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권 또는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또 그래.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임차권을 가지고 있거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임차인인 을은 이 토지에다가 건물, Y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을 수가 있죠. 다시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거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을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할 수가 있고 건물 신축하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을에게 있게 됩니다. 건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다고요. 이게 줄여서 건물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긴 얘기. 다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의 임차권 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과 돈을 빌렸다고.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돼? 이 Y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 을이 돈을 갚지 못한 거야. 병한테. 그럼 병은 뭘 할 것이다? 경매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스토리가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스토리를 가십시다. 이 Y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었지요? 이 토지를 이용할 임차권, 지상권 또는 지상권이라고 생각,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건물을 낙찰받은 정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을까요? 있어야 되겠지.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없으면은 토지 소유자가 야 건물 철거해 라고는 철거 청구를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아니 상식의 문제로 가셔야 된다고. 지금 다시 갑소유의 X 토지에 임차권 또는 지상권을 취득한 을이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됐다 하십시다. 돈을 못 갚아서 그걸 낙찰받은 이 Y 건물을 낙찰받은 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연히 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 권능도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인정이 안 되면 건물 낙찰받았다 토지 소유자가 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건물을 낙찰 안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 사용수익 권능,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 권능을 인정한다. 이걸 줄여서 문장으로 외우시게 됩니다. 뭐라고 외워요? 건물 저당권. 색깔 입혀놨죠?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도 미친다. 임차권도 미친다. 건물 저당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아니 문장으로 외우시는 거라고. 건물 저당권은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이 비슷한 주제가 전세권 파트에서 건물 전세권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이런 주제가 한번 있었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라고요?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살 붙여가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 또는 종물에 미친다. 종물이나 부합물 같은 말이에요. 약간 개념은 틀린데 하여튼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다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낙찰 받은 사람은 그 부합물도 같이 얻어다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라는 조항은 소위 우리 민법에서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특약을 맺게 되면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민법을 배제하는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임의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은 그때 이 비용 상환 청구는 어떻다? 발생하지 않고. 이게 유치권이랑 연계가 되죠. 유치권 파트에서 이슈가 되는 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 배제 특약이 따르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를 잡아요. 또 지난주에 우리 계약법 공부하셨던 분들 자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을이 지금 여기다 소머리 국밥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소머리 국밥집이 잘 돼서 이 토지를 임대차를 10년을 하게 되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돼지국밥집을 하겠다는 애한테 다시 전대차를 할 수 있게 미리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다? 미리 동의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업이 흥할지 망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임대인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계약서에 아예 쓴다고.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은 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게 되면 설령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더라도 자 을이 여기서 소머리 국밥집 하다 망해가지고 중간에 한 2년에다가 병한테 돼지국밥집을 하겠다는 병한테 이 건물 토지를 임대차를 맡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도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다시 갑시다. 민법의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근데 특약을 넣어서 이 내용과 다른 내용을 자 볼까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중요한 거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저당권 효력은 어떻다?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낙찰 받으신 분이 부합물 종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이슈는 항상 뭐가 돼야 돼? 등기까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 특약성이 등기가 돼서 외부에 공시가 돼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이 바로 저당권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다 겁나 중요한 주제. 지금 8년 동안 5문제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막말로 저당권 파트에서 크게 이제 저당권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보면은 한 2문제, 물론 뒤에 근저당권까지 하게 돼요. 근저당권이나 공동저당하면 한 3문제 이상 구성이 되는데 이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주제는 8년 동안 5문제니까 거의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저당권 효력은 기본적으로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근데 이런 민법 조항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특약 유효하고 그것이 등기까지 되게 되면 어떻다? 자, 저당 목적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부합물 종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겁나 어려웠던 거, 건물 저당권 임차권에 미친다.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문장을 보면서 의미를 새기시고 이렇게 하면 뒤져버려요. 일단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 전세권 지상권에 미친다. 건물 전세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과정을 신경 쓰지 마시고 키워드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저당권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다만 이것은 임의 규정, 배제 특약이고 등기되어 있으면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가야겠고, 그 다음에 저당권,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도가 이제 저당권 효력의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살 붙여서 가야 될 거. 저당권의 권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선 변제권인데, 자, 먼저 과실수취권부터 하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과실수권.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 미친다라고 해서 하여튼 미치긴 더럽게 미치는 게 2개가 나왔죠. 건물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런 게 있었죠? 자,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토지에는 병이라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은요,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임대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능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당권 효력 3가지 시리즈를 본다고요. 여기까지 묶어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안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저당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죠.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할 때 주로 공부할 텐데,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저당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말소 기준 권리 얘기할 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자, 내가 물건을 살려고 그래. 근데 여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네? 라고 한번 전제해 보십시다. 이 갑한테,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상태에서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아재는 소유자잖아요. 아재는 소유자죠? 아니, 경매에 붙인다고 돈 못 갚아고 쌩 난리가 났다.
라고 해서 정이 이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소유자가 누구니까 당연히 살 수 있고, 정이 뭘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알고 있어야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쳤을 때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당권 등기는 변론을 하고. 그럼 이 밑에 있는 권리는 전혀 모두 매각으로 다 소멸하게 된다. 정은 이 물건을 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재수 없으면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 다시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당권은 나중에 뭘 할 수 있는 얘기다. 경매 청구,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당권. 그런데 그 사이 임차권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뭘 했다고? 경매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관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이 이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하냐고. 사는 건 가능해.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식이냐면 논리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는. 자, 갑이 이 경매 넘어가면 지금 자신의 주장으로 1억 가치가 있는데 경매 넘어가면 현재 시세를 보아하니 경매 시세를 보아하니 재수 없으면 한 5천, 6천밖에 못 건진다는 걸 보게 돼. 지금 이 사람이 피담보 채권이 7천만 원 갖고 있는데 팔면은 갚을 수가 있는 건데 팔면은 갚을 수가 있는데 경매 넘어가 버리면 경매가 넘어갔을 때 경매 매각하기 한 5천만 원이다. 그럼 빚만 2천만 남고 부동산 뺏기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누구한테? 정한테 제안하는 거야. 야, 8천만 원 다오. 1억짜리인데 제안할 수 있죠. 정한테 야, 너 2천만 원 싸게 사. 난 3천만 원 넘게 차익을 남기겠어. 안 그러면 나는 지금 재산 뺏겨버리고 빚도 다 못 갚고 이런 사태 벌어지니까 그럼 정은 좋아. 금매니까 8천에 사겠다라고 해서 등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사람 8천을 받아가지고 빨리 누구한테? 을한테 7천을 갚아버리면 돼. 갚아버리면 된다고.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겠죠? 피담보 채권 소멸하니까 저당권 소멸한다고. 그리고 나서 경매 신청도 취하를 해버리는 거야. 아니 이미 돈 받았으니까 경매를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은 깔끔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갑이 돈을 받아놓고 을한테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 경매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해서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정 개털돼 버릴 수 있다고. 그죠? 돈은 돈대로 줘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상태에서 돈을 갚지 다시 갑소유의 X 부동산. 자, 가십시다. 지금 보게 되면은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병이 어떻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뭘 한다?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나온 얘기가 뭐야?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가 있은 후, 압류가 있었다는 얘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은 후에 그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죠? 갑을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제가 차임채권으로 예시를 해놨어. 자,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상태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죠. 아직은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이 저당권 자체가 어떻다? 이 차임채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임차인 병한테 연락을 해서 네가 민법을 잘 모를 텐데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은 그 과실수취권이라는 게 누구한테? 저당권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갑에게 차임을 주지 말고 나에게 차임을 다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과실수취권. 포인트는 뭐예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과실에 대해서 어떻다?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내용. 자,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취득하는 과실 수취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압류 사실을 통지하는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 또 보겠습니다. 새끼를 복잡스럽게 해놨어. 다시, 엑스토지에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뭘 가지고 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때부터 저당권자는 뭐에 대해서 차임채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죠. 근데 이게 임차권이 먼저 1순위가 될 테고 저당권은 제일 선순위고 그다음에 경매가 개시 결정 등기 두 번째. 그런데 이 문제의 부동산에서 갑이 누구한테? 자, 갑을 병정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은 이 문제의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누구야, 임차인 얘한테 지금 돈 받을 권리 얘한테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지금 저당권자도 임차인한테 차임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새로운 토지 소유자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차임채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취득하는 과실 수취권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면 차임채권에 대해서 과실 수취권을 갖게 된다고, 돈 달라고 임차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네? 라고 하면은 저당권자가 임차인한테 계속 차임채권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야지. 통지를 해야지 어떻다? 이때 자신의 차임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자, 누구 입장에서? 정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있다는 거 안단 말이야. 임차인이 있다는 거 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사람 거지, 원래. 다시 갑시다. 임차인이 있으면 차임채권이 있잖아요. 갑 겁니까? 을 겁니까? 원칙이 갑 거죠. 갑 거죠? 저당권자가 차임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온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차임채권도 받아낼 수 있다고. 압력이 발생하면 차임채권. 경매가 한참 진행돼 오래 걸리거든. 근데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는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소유 권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용소유 권능을 임차인한테 줬으니까 임차인과의 권리관계가 승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차임채권을 달라고 할 거야. 임차인은 개 짜증나. 소유자는 새로 바뀐 소유자는 소유자라고 해서 차임채권 달라고 그러고, 저당권자는 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저당권은 차임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걸 갖고 달라고 그러고 짜증나.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자고 그랬다고. 야씨 왜 나보고 2배를 달라고 그래 지랄들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저당권자는 이 제3자, 제3취득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지 어떻다? 통지를 해야지 이 차임채권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되셨죠? 자, 이제 저당권의 효력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은 어떻다?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다만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다? 이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건물 저당권, 바로 다이렉트로 외워버려야 돼.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경매 청구한 저당권, 경매 청구를 해서 경매 개시결 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임채권, 과실수취권에도 기본적으로 미치게 된다. 물론 나중에 살을 붙여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제3자에게 그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려면 통제를 해야지 어떻다? 과실수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쉬울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겁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단일 주제 갖고요. 8년 동안 5문제씩이나 출제를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겁나 출제위원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출제는 패턴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 아이야. 바로 저당권이라는 부합물 총물에 미친다. 요걸 갖고 이제 문제를 깔짝깔짝 2, 3년 우려 먹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개돼지들도 다 외워버려. 이거 아예 그냥 출제 포인트라고 달달달 외우고 들어와. 그러니까 살짝 바꿔서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건물 임차권, 지상권에 미친다. 그러니까 사람 미쳐버려. 그리고 한 2, 3년 또 우려 먹어. 여기까지 사람들이 숙달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바로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차임 채권 등에도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근데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이 차임 채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다 대항하지 못한다. 즉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의 효력 제일 중요한 얘기야. 아까 물상 대위권도 출제 빈도가 좀 있고 등등한데 얘는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따로 강조를 해야 할 만큼 양들이 방대해. 해서 주요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선 변제권이죠. 아니, 내용과는 무관하게. 저당권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 경매 청구를 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저당권의 핵심 이슈죠. 해서 가보십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고. 근데 1번 저당권 1억 받을 게 있고 2번 저당권자가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 낙찰된 게 9천만 원이 낙찰이 된다고. 그러면 누구? 1번 저당권자만 무조건 배당을 받게 된다. 이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별 문제는 그래서 저당권자 지금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29회 때 엽기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우선 변제 범주가 한번 출제가 됐어. 뭐 다시는 안 나올 문제 같은데 그래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람 저당권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빌려줬어. 이걸 우리가 뭘 한다? 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 과정에서 이자 해서 만약에 500만 원이 발생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경매 청구에서 1억만 원본만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자도 다 같이 받아낼 수 있다. 세 번째, 위약금이라고 해서 당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다라면 300만 원도 추가적으로 다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연배상액이라고 했죠? 지연배상액. 해서 위약금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약을 맺을 때 위약금을 안 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위약금과는 별개, 또 위약금이 있다 할지언정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자신이 채무를 바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 그게 이제 이자 이런 게 되겠죠. 이게 애초에 약정한 위약금이나 이자나 위약금은 애초에 약정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이자나 위약금을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 얻어다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자 이자는 위약금 믿고서 안 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돈을 안 갚아서 사람을 개고생을 시키네. 그러면 손해배상액. 이걸 우리가 지연배상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연배상액도 다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자 위약금 일반적인 의미에서 약정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약정이 없다 할지라도 지연배상액 다 받아낼 수 있다. 마지막 집행비용이라고 하는 저당권 실행비용 나와 있죠? 우리 세법 공부하면은, 자, 그 공매 같은 거 할 때 제일 먼저 배당이 떨어진 게 실행비용이야. 저는 가십시다. 지금 저당권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범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간다고요. 첫 번째 이슈, 원본. 이자, 위약금 세트예요. 이자, 위약금 세트라고요. 근데 미처 약정을 안 해도 손해배상액 또는 지연배상액 받아낼 수 있다. 마지막, 저당권 실행하려면 경매 신청하고 이런저런 돈 들어가잖아요. 저당권 실행 비용도 다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지연배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1년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경우를 상정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원본이 1억이 될 것이고 이자와 이약금을 묶어서 500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액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런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만큼을 어떻다 받아낼 수가 있다. 근데 이 물건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2번 병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아니, 이 물건에 두 번 저당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 누가? 갑이라는 새끼가 아주 악질이야. 지금 채권 변제기 도래한 게 9년차가 됐어. 피담보채권 소멸을 하면 소멸시 10년이거든요. 9년차가 돼서 경매를 하는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원본, 이자 어마무시해지겠죠? 위약금은 정해져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이 9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금액이 어마무시해진다고. 은행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거 경매 붙여서 손해배상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봐봐요. 얼마나 좋아.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액, 지연배상액까지 받아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갑이란 저당권자는 이게 급할 게 없는 거야. 어차피 이 돈을 갖고 뭐 어디 급하게 쓸 돈도 아니고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럼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로 완성되기 전에 9년 차에 가지고 손해배상액 해서 이빠이 땡길 수 있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면 이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1억이라고 치고 위약금 대충 계산해서 한 1억 한 2천 정도 계산하고 들어갔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담보가치가 2억이니까 한 5천을 대출을 해줬다고. 근데 이놈의 새끼가 그냥 지연 배상액을 5천을 또 챙겨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불측의 피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지연 배상액은 기본적으로 얼마? 1년의 지연 배상액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2번 저당권자가 없으면 3년 4년 된 지연 배상액도 다 받아낼 수가 있다. 또는 자 2번 저당권자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대출을 해주고 다 받았어. 그럼 남는 게 3천이다. 그러면 지연 배상액 추가적으로 어떻다 받아낼 수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연 배상액 얼마? 바로 1년분의 하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권을 복권처럼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본, 이자, 위약금 요거 세트야. 계약에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연배상액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것들이 어떻다? 바로 배당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저당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 정도 경매에 따른 권리의 소멸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즘에 거의 구성 안 돼요. 자,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얘기 말소 기준 권리. 자, 어떤 저당권 등에 설정된 부동산이 있다. 경매가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자, 말소가 되는 기준의 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된 게 셋 다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압류 등기, 공매할 수 있는 권리죠. 경매랑 공매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법원에서 팔면 경매가 되고, 뭐, 한국 자산공사인가? 거기서 팔게 되면 공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돈 받기 위해서. 자, 제가 등기 뽑을 때 동그라미 이런 표현을 써요. 동그라미. 스님, 부처님. 가면 이제 그 앞에 부처님한테 108배 하고 어떻게 집에 돌아가기 전에 부처님 얼굴을 보잖아.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 동그라미. 돈! 이렇게 돈. 가압류는 뭐라고요? 돈.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처분은 돈이 아니고 처분금지 가처분해서 소유권 꼭 나한테 넘겨달라. 이런 것을 가처분이라고 그랬고 가압류 등기. 이것도 돈 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야. 경매할 수 있는 권리.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우수를 따져볼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뒤에 있든 없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된다?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또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1순위로 담보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저당권이랑 비슷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뭐 된다? 담보 가등기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선순위에 뭐 병이라는 사람이 먼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자고요.
또는 얘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얘부터니까 이 밑에 있는 권리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되겠지만 지상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은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만 나중에 공인중개소 없이 이슈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민법에서 다뤄지는 영역은 거의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정확히 세팅해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가지 종류의 권리, 등기된 권리 중에서 등기부를 찾아봐서 우리가 경매 참여할 때는 무조건 이걸 찾아봐야 돼. 등기부를 딱 떼보면 자, 을구라고 하는데 소유권 외 권리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권리를 쭉 찾아봐야 돼.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똑바로 치고 밑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다만 등기된 권리만 소멸하기 때문에 분묘 기준권 또는 유치권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등은 다 매각이 이루어져도 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자, 유치권자는 자,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어떻다? 자, 바로 인도 거주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 파트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든가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유예해 줬을 때 이때는 지금 이제 인도 거주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치권하고 전세권이 이슈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건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의 권리, 등기된 권리 중 가장 선순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된다. 요 그림 하나만 잡아도 나중에 겁나 이게 경매 이런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저당권 등기는 자 보십시다.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 그러면 얘는 최선순위거나 후순위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경매가 있으면 무조건 저당권 등기는 무조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죠. 가장 선순위가 돼도 소멸하고 가장 선순위 밑에 있는 다른 권리 밑에 있어도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담보 가등기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제일 선순위라도 말소 기준 권리니까 기회부터 소멸하게 되는 거고 뒤에 있으면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다.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라고요? 무조건 경매만 이루어지면 소멸되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전세권만 하나 이슈가 되는데 요즘은 거의 이슈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끌었다가 질문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